한국방산의 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사이 외신들은 한국방산업체 최초의 해외 생산기지가 생겼다며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는데요. 세계로 뻗어나갈 K방산의 근거지는 바로 우리에게 야구로도 친숙한 도시 호주 질롱입니다. 외신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화에어로는 호주 질롱에 자주포와 장갑차를 생산할 공장 HAS를 완공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AS9 자주포와 AS10 탄약 운반차의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AS9과 AS10은 K9, K10의 호주형 개조 모델인데요. 한화는 앞으로 2027년까지 AS9과 AS10 각각 30문 15대를 호주 육군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129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레드백 궤도형 장갑차는 2026년 상반기 시제품 납품 뒤 양산에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와 레드백 수주를 계기로 설립된 HAS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 한국방산의 현지 진출도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동맹의 생산기지가 될 호주 공장 가동 소식과 그 의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15만 제곱미터 축구장 24개가 들어가는 4만 5천 평의 넓은 부지에 세워진 HAS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인 한화호주법인 HDA가 관리할 예정인데요. 본관, 생산동, 조립장, 주행시험장, 사격장 등 총 11개 시설로 구성된 공장에서 한화는 호주 육군을 위해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과 AS9 155mm 자주포 및 AS10 장갑, 탄약 보급 차량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한화 공장이 위치한 항구도시 질롱은 호주 빅토리아주 주도인 멜버른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 아발론 공항에서 10분 거리로 접근성이 좋아 물류 운영과 인력 채용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입지적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산 공장이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기술과 일자리 유출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화의 호주 공장은 연구동이 없는 조립라인이 밀집한 생산 공장으로 HAS 공장이 활성화된다면 이곳에 엔진, 변속기, 구동장치 등 주요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될 뿐더러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호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질롱시는 과거 GM과 포드 등 대형 자동차 공장이 밀집해 있던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이들 중공업이 쇠퇴하고 건강과 교육 및 첨단 제조업 분야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호주 정부는 질롱시에 HAS 공장을 유치함으로써 현재 수백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재창출되는 등 지역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술한 대로 이곳 공장에서 한화는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과 AS9 155mm 자주포, AS10 장갑 탄약 보급 차량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레드백 IFV는 높은 기동성과 생존성을 제공하는 현대적이고 강력한 보병 전투 차량입니다. 5년 동안의 꼼꼼한 테스트를 거친 호주의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대한민국 레드백은 독일의 링스를 누르고 최종 승자가 되었는데요. 입찰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현지 전문가들이 레드백의 낙승을 예상한 이유는 레드백의 기본 성능이 링스를 압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호주 수출 확정으로 루마니아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과 수단, 니제르 기니 등 아프리카 상당수 나라가 레드백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차기 장갑차 도입 사업을 계획 중인 그리스,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호주처럼 사막 지형이 많은 모로코는 아예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도입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AS9 자주포의 호주 수출 과정 또한 한국 방위 산업의 성공적인 국제 확장과 국방 기술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AS9 자주포는 세계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K9 자주포의 수출형 모델로 호주 육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맞춤 제작된 버전입니다. 이 자주포는 다양한 탄약을 사용하여 광범위한 목표를 타격할 수 있으며 자동화된 사격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호주 육군은 오랫동안 자주포 시스템의 현대화와 능력 향상을 추구해왔는데요. 기존의 포병 시스템은 성능과 효율성 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새로운 자주포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특히 호주군은 고도의 기동성과 사거리, 정확성을 갖춘 최신 자주포 시스템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K9 자주포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호평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K9은 우수한 화력, 기동성,
그리고 전투 환경에서의 신뢰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화 디펜스는 호주의 맞춤형 자주포 시스템을 제안한 것입니다. AS9 자주포는 K9 자주포를 기반으로 하되 호주의 지형과 작전 요구에 맞게 조정된 모델입니다. 한화 디펜스는 호주 육군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분석한 후 여러 가지 기술적 수정과 현지화 작업을 통해 AS9을 개발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호주와의 긴밀한 협력 및 기술 이전을 포함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었다는 의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2021년 호주 정부는 한화 디펜스와 AS9 자주포 시스템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을 통해 30대 이상의 AS9 자주포와 15대의 탄약 운반 차량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S10은 AS9 자주포를 지원하는 장갑 탄약 보급 차량으로 전장에서 안전하게 탄약을 보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차량은 탁월한 보호 기능 외에도 다양한 환경에서 신속하게 탄약을 보급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가치는 약 10억 호주 달러, 한화 약 1조 원 이상으로 평가되며, 이는 우리 방산 기업이 체결한 단일 계약 중 최대 규모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방산 무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호주가 수조 원의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현지 공장까지 설립했는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호주는 이념과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자신들의 든든한 뒷배인 미국이 버티고 있는 데다가 미국이 호주에 핵잠까지 넘겨줄 만큼 호주는 마음만 먹으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호주는 유독 한국산 무기, 특히 지상전 무기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 기업의 방산 무기가 미국 제품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인데 생산성은 미국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방산 업체들은 비효율적 경영으로 인해 오랜 시간 생산성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기업들은 세계 그 어느 방산 기업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빠른 납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은 불과 계약한 지 몇 달 만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생산해 폴란드군에게 인계했는데요. 여기엔 국군이 쓸 물량을 전용해서 줬다는 속사정이 있었지만 폴란드군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신무기가 납품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이점 외에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호주 공장 완공은 한국과 호주 양국에 다양한 전략적 이점을 가져다 줄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공장의 가치는 단순히 호주 시장 진출을 넘어서 지정학적 변화를 반영한 글로벌 방산 전략의 중요한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일단 오커스와 파이브아이즈와의 협력 강화 효과를 들 수 있는데요. 호주에 공장을 세운 것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호주, 영국의 안보 협의체 오커스 및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보동맹 파이브아이즈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오커스와 파이브아이즈 국가들은 군사기술 공유와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호주에 공장을 두는 것은 한화가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해당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받을 기회를 증대시키며 장기적으로는 한국 방산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진 국가들과의 협력은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이는 한국 방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많은 국가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방산 제품 수요에도 더 쉽게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최근 방산 제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호주를 중심으로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방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공장을 통해 이러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방산 제품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한화 호주 공장은 사실 호주보다는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특정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다른 주요 동맹국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호주 공장은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다른 자유 선진국들에 대한 제품 공급 허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방산 제품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현재의 호주 공장은 단순히 생산 시설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기술 협력과 연구 개발의 허브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호주의 높은 기술력과 인적 자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새로운 방산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호주 공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는 한국 방산 제품의 신뢰성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것이며 장기적으로 한국 방산 산업의 기술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1일 패트리엇 생산 차질 영상입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무기는 패트리엇 미사일입니다. 러시아는 각종 전투기에 활공폭탄을 장착하고 취약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피해서 민간인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를 꺾으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자유진영의 국가들에게 패트리엇의 지원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가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미국과 독일 등의 국가가 다수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현재 패트리엇 미사일은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의 생산 설비로는 이것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유럽 각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엇의 일부 또는 예비 부품들을 긁어모은 다음 온전한 형태의 패트리엇 포대를 조립하여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정도인데요. 문제는 패트리엇 미사일의 생산 문제는 한국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최대한 많은 물량을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하기 위해 패트리엇 미사일을 몰아주면서 한국이 패트리엇의 납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패트리엇 미사일 이외에도 각종 방공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천궁2와 같은 국산지대공 미사일도 갖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되어 있던 패트리엇 추가 도입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부족해지는 패트리엇 수량만큼 다른 무기를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패트리엇 미사일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시원치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패트리엇의 생산 물량을 늘리고 싶어도 보잉에서 미사일의 핵심 부품인 목표 추적 장치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가뜩이나 전 세계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보잉은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안보에 민폐를 끼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패트리엇 미사일에 이어 암람 미사일까지 생산 공조를 논의하며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려 하지만 정작 미국 내 기업이 발목을 잡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패트리엇의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 체계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이미 패트리엇을 뛰어넘은 천궁2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출 시장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궁2는 중동 지역을 위주로 수출 시장을 확보해왔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미국과의 관계나 국제 정세의 흐름에 따라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중동 국가에게 성능은 미국제 무기와 대등 이상을 자랑하며 가격은 훨씬 저렴한 한국산 무기만큼 훌륭한 선택지는 없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천궁2는 유럽이나 다른 지역보다 중동 국가를 위주로 수출 시장을 개척해왔습니다. 하지만 패트리엇 미사일의 공급망이 점차 어려워지고 다수의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로 지원하고 있는 유럽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재빨리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천궁2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강력한 군사력과 방산업체를 두루 갖춘 나라들도 많지만 반대로 한국의 사당 규모 수준에 그치는 군 전력을 보유한 나라도 많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은 우크라이나에게 패트리엇 미사일을 극소량만 지원해도 자국의 방공망 전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나라들에겐 천궁2의 도입이 제격일 수 있습니다. 천궁2의 탄도탄 요격 고도는 15km 수준으로 15에서 20km 정도의 탄도탄 요격 고도를 가진 패트리엇과 유사합니다. 또한 천궁2는 패트리엇과 동일하게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두 방어체계 모두 이동식 발사 차량을 활용하기 때문에 운용하는 방식에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천궁2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측면에서 패트리엇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미국이나 유수의 군사강국은 모병제를 통해 지원한 병력을 중심으로 복잡한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것에 부담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체계적이지 못하거나 다수 병력을 징병으로 유지하는 국가에서는 당연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효율성에 중점을 둔 무기를 운용하는 것이 한층 더 편리한데요. 천공투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패트리엇보다 짧은 사거리와 탐지 범위도 좁은 면적의 다수의 소규모 국가들이 밀집한 유럽의 지정학적 특성에서는 전략적으로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군 전문가들은 기존의 패트리엇은 우크라이나에 공여했지만 새로운 패트리엇의 도입은 지연되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게 충분히 천공투의 수출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트리엇 미사일을 공유한 국가 중에서 네덜란드, 루마니아와 같은 소규모의 국가들은 새로운 방공무기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힘든 국가이며 더욱 천공투가 적합한데요. 천공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로 수출을 성공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생산 수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미사일의 단가가 하락했고 이렇게 저렴해진 가격을 바탕으로 한국도 천공투를 추가 생산 및 실전 배치에 착수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네덜란드와 루마니아 등을 통해 천공투가 유럽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다면 규모의 경제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갖추면 갖출수록 생산 단가도 계속해서 더욱 저렴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천공투는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3분의 1에 불과한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어 무기의 가성비 측면에서는 그 어떤 지대공 미사일보다도 우월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면 패트리엇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가격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군비 경쟁이 심화하고 유럽의 군사 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3분의 1 이하의 가격으로 천공투가 생산되게 되면 군 규모와 국가 경제 등의 체급에서 열세인 다수의 유럽 국가는 패트리엇 미사일 한 기보다 천공투를 서너 기 이상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지일 것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 우리 국민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한 사건을 통해 한국의 천공투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다시 받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천공투의 다기능 레이더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천공투의 핵심 체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다기능 레이더는 근접하는 적의 전투기뿐만 아니라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대의 레이더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적의 각종 위협을 추적할 뿐만 아니라 레이더를 교란하는 전파 방해에도 대응할 수 있으며 각종 복합 전투 수행을 하나의 레이더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레이더 공급에만 무려 1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업이며 한국은 중동 국가의 환경 특성을 감안하여 사막에서의 임무 수행에 지장 없는 성능 개량을 완료한 후 최종 납품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록 여전히 중동 국가에 대한 수출이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천공투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 수출에 가까운 모습이지만 한국에서 지대공 미사일의 핵심 중 하나인 다기능 레이더를 수출했다는 점은 당연히 향후 수출 시장에서 한국 기술이 인정받고 유럽 국가에 의구심을 지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공권을 장악하는 자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전장에서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을 통한 적의 전투기와 미사일, 폭탄의 위협이 점차 커지면 커질수록 이를 방어하기 위한 방공 전력의 중요성도 무한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패트리엇 미사일의 지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미국과 자유진영의 방공망은 그만큼 얇아지게 될 것이며 이를 막아주는 최적의 전력은 우리 대한민국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7월 6일 다탄두 미사일 영상입니다. 북한이 지난 6월 26일에 있었던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총국이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기동전투부 분리 및 유도 조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이 시험을 통해 다탄두에 의한 각계표적 격파 능력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의 합동참모본부는 전방부대에서 운영하는 열상감시 장비에 포착된 북한 미사일 폭발 장면을 공개하며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비행 초기 단계에서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정상적이지 않았으며 북한이 발사 성공의 증거로 공개한 사진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발표와는 달리 많은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연구위원은
북한이 실험에서 목표물을 어디로 삼았는지, 다탄두가 어떻게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분리해서 독립기동을 했다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이번 발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신승기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은 북한이 재진입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최대 사거리로 실험했을 때 성공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방공 능력 강화에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이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기로 했던 확장 억제력이 제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다탄두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단거리 미사일에 적용할 경우 한국의 방어 체계는 요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평가한 전문가도 있었는데요. 한국 국방안보 포럼의 엄효식 사무총장은 북한이 다탄두 기술에 성공해 한국을 목표물로 하는 300km, 500km 단거리 미사일에 다탄두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요격에 어려움을 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분석과는 달리 북한의 다탄두 미사일 기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전문가들도 있었는데요.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 반벤 리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의 이번 시험이 성공이라 할지라도 다탄두 미사일의 완전한 개발을 완료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탄두 미사일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떠들썩한 소란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하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탄두 미사일은 단일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하여 각각 다른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고 더 많은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어 군사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처럼 다탄두 미사일은 하나의 미사일에서 분리된 여러 탄두가 각각 다른 목표를 향해 날아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발사하는 측에서는 목표물을 파괴하는데 상당한 이점을 가지지만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요격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일부 다탄두 미사일은 실제 탄두 외에도 기만체를 함께 발사하여 적의 요격 미사일을 유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탄두 중에 한 개만 진짜 탄두고 나머지는 가짜라는 것인데요. 이는 적의 방어 시스템을 혼란시키고 실제 탄두의 생존 확률을 높입니다. 다탄두 미사일이 위협적인 가장 큰 이유는 핵탄두의 탑재 가능성 때문입니다. 다탄두 미사일은 여러 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미사일 발사로도 엄청난 파괴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탄두가 탑재된 다탄두 ICBM의 개발에 성공해서 미국으로 발사한다면 워싱턴 DC와 뉴욕 등의 주요 도시를 단 한 발의 미사일로도 파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 미국보다 국토 면적이 훨씬 작은 대한민국에 이런 미사일이 떨어진다면 그 피해는 더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다탄두 미사일은 1960년대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양국은 각각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탄두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후 여러 국가들이 이 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하여 군사력을 증강시켰습니다. 우선 미국은 다탄두 미사일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국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미니트맨3에 처음 적용되었습니다. 미니트맨3는 1970년에 첫 실전 배치되었으며 3개의 탄두를 탑재하여 각각 다른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보유 중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상당수가 다탄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1970년대부터 MIRV를 개발하여 실전 배치하였으며 현재도 다탄두 ICBM과 SLBM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MIRV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밖에도 영국, 프랑스가 다탄두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중국 역시 다탄두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5년 9월 전승절 기념식에서 다탄두 미사일인 둥펑5B를 최초로 공개하였으며 최대 10개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둥펑41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와 비교하면 기술적으로 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공식적인 핵 보유국 인도도 다탄두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탄두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개발을 시도하는 나라들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례에 비춰보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거의 확실시되는 북한이 다탄두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것은 정해진 순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ICBM과 SLBM을 개발한 뒤 MIRB를 개발해온 길을 따르고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7일과 13일 북한 국방과학원은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중대한 시험이 다탄두 ICBM 개발을 위한 신형 2단 엔진 시험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기존 화성 15형 ICBM에 장착했던 백두산 엔진을 개량하여 다탄두 적용을 위한 액체 연료 엔진 시험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MIRV 개발에서 중요한 부분인 PBV 기술 획득과 관련하여서는 2017년 8월 28일 발사된 화성 12형이 대기권에 진입할 당시 세 조각으로 분리되면서 PBV 엔진 시험이 실패했을 가능성이 거론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4월 15일과 5월 14일 화성 12형 발사 시 PBV용으로 추정되는 액체 연료 밸브가 식별되었습니다. 북한은 다탄두 기술을 ICBM에 먼저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17년 11월에 발사한 화성 15형 ICBM은 큰 본체를 가지고 있어 이는 탄두 소형화 기술이 불충분한 북한이 향후 다탄두 탑재를 염두에 두고 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북한이 다탄두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대다수입니다. 다탄두 미사일 기술의 핵심은 개별 탄두의 정확성과 살상력인데 북한이 이 두 가지 조건을 단시간에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북한 다탄두 미사일의 원형 공산 오차율은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북한이 다탄두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핵 전력 불균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 자명합니다. 안정적인 다탄두 미사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엔진 시험, 탄두 소형화 핵실험, 재진입 기술 확보 등 많은 기술적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상당한 비용과 자원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여건에선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그동안 이미 개발한 무기를 대량 생산하기보다는 불완전하지만 새로운 무기를 과시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국제사회에 양탈을 부리는 짓들을 해왔다는 걸 상기하면 이번 다탄두 미사일 발사 시험 성공 주장도 같은 맥락이지 않겠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언젠가는 다탄두 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도 있기에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